안녕하세요. 관계법규 이준입니다. 이번 시간 14페이지에 착공신고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공신고 시기와 관련되어 올해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착공신고 시기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제 완공된 주택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사용금사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금사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 완료되면 제대로 끝난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케 하는데 그와 관련된 절차를 사용금사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금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던 사업 주체가 사용금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사용금사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7일이었습니다. 건물 한 동이 공사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한다면 기간 7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반면에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법보다는 좀 더 긴 절차 필요하죠. 그래서 사용공사에 대한 처리 기간을 15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 사용공사하는 자로 사용공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인데 특별히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금사권자이고 국가주택공사를 제외한 그 밖에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이 사용금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금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유언문입니다. 위 기억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금사 받을 수 있다. 여기 사용금사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사업체가 공사 완료하면 사용금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금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공사 계속할 수 없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시공 보증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사용금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은 선 분양 후 시공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는 완공되기 전에 주택에 대해 사업체와 공급계약 체결하고 주택을 분양받게 되는데 그 사업체 신뢰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각종 신탁회사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고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더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보증 썼던 신탁회사에서 잔여공사 완료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저 시공 보증자마저 부도 파산하게 된다면 그때는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 완료하고 사용금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값 아파트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 건축비와 관련되어 평당 30형 아파트라고 하면 한 450 정도의 표준 건축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과거 종합건설이라 불리는 건설업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반 건설업자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저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따게 되면 이를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고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또 주변의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종합건설, 일반 건설업자가 100에 낙찰받게 된다고 하면 전문 건설업자는 80에 그리고 일반 건설업자에게 한 64 정도의 하도급 주게 되게 되는데 만약 이런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입주 예정자가 아직 사업체에게 넘기지 않았던 중도금 또는 잠금 가지고 나머지 공사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반가 아파트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시공보증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 완료하고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외 추가적으로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공자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 시행자입니다. 저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공사, 도급 방식으로 맡기는데 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시공자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 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용검사 도중에 재시공 명령할 수 있죠. 대신 사용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체가 분양한 주택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다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부도 파산한 때에는 시공자는 사용검사 신청할 수 없고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외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체를 대신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는 자 누구인지 이 부분을 저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7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함께 보십니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 분양한다는 것을 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 중에 그 분양 가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셨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 주택은 주택 공급 가격을 법령으로 제한받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함께 구분해 놓습니다.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그 구분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 사항들을 살펴놓는 겁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 외 택지라고 하면 바로 민간 택지를 말하는데 만약 우리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그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여기 공공택지는 토지를 수용 방법으로 확보하여 택지 개발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끔 광교지구나 판교지구, 동탄지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농경지를 공동택을 건설하기 위해 수용하여 택지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러한 땅을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공공택지, 하남지구, 동탄지구에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때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공공택지 아니죠. 그러한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해당 공택을 건설 공급하는 장소가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인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16페이지에 함께 보십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날,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최근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에 거래량 증가율이 200% 이상인 지역, 이러한 곳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가장 최단기에 아파트 가격이 높게 상승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6년입니다. 지금 재건축에서 GS차이라 불리는 아파트 단지 있는데요. 반포 주공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 6월 달에 반포 주공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한 5억 정도 했었는데 재건축에 관한 소문이 뜨다 보니 10월 달 정도에는 11억 정도의 아파트가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사이에 6억이라고 하는 시세 차이가 발생한 때 있는데 그때가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한 2008년 정도에 정점 찍고 2009년, 2010년, 2015년 초반까지 부동산 거래 시장이 거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때가 가장 가격이 높게 상승됐거든요. 그러면 5억짜리가 11억에 거래됐다고 하면 가격 상승률은 200%이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이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주택단지의 규모가 만약 100세대라고 하면 저 10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6억이 상승되었다고 하면 저 100을 나누다 보니 100세를 나누다 보니 실제 가격 상승률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인 곳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1000세대 규모의 정도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보통 거래량이 1년에 한 10세대, 20세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세대수로 나눠 버리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3개월 전에 1억짜리였는데 100세대 주택단지 아파트가 11억에 팔렸다고 하면 그때는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에 청약 경쟁률이 20대를 초과하는 경우, 가끔 지방에 특정 평형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뭐 100대 1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하지만 전체 청약 경쟁률 따지게 다 보면 20대를 초과하는 곳 없습니다. 뭐 3대 1, 5대 1. 그리고 그러한 경쟁률을 보이더라도 실제 분양 계약 체결하게 되면 비노열층에 해당되었을 때
또는 조망권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거래한 증거율이 200% 이상인 지역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공택지외 택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개정하게 되었을 때 공공택지외 택지,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예 적용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3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에 따라 강남 3구에 걸친 재건축 아파트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강남 3구의 경우는 보통 한 평의 주택 분양 가격이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 3구가 아닌 강동이나 그 외 지역이라고 하면 분양 가격이 한 2천만 원. 그런데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 32평이었을 때 7억 가까운 돈이 형성되게 되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4억, 한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7억짜리 아파트 분양받겠습니까? 아예 1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돈 좀 써서 방음이나 또는 난방 설비와 관련된 시설 설비를 강화하고 보강함으로써 좀 살기 편한 아파트 만드는 게 마음 편하죠. 그래서 실제 한 2천만 원 가까운 분양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고 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서는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한 정책적인 법령 개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항은 시험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리고 적용 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최근 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공급과 관련되어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에 있어서는 등기한 때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등기 전매.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매 행위랍니다. 분양권 전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분양권 전매는 다양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가 우려되는 때에만 전매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는데 그 전매 제한 대상은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그리고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택지, 바로 민간택지입니다. 저 민간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전매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설된 사항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러한 세 가지를 전매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매 제한은 전매 행위, 등기하지 않고 분양권 거래하는 것을 규제한다. 그 전매 제한은 전매 제한 기간이 있겠죠. 언제까지 제한하게 되는지.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 그 기간 5년 초과할 수 없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1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시는데 가장 긴 전매 제한 기간이 6년인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강남 세곡동 내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 공급한 적 있습니다.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그때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년으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중에 가장 긴 기간 그냥 6년이다. 그렇게만 지금은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에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땅은 수용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죠. 그 땅이 바로 공공택지 외 택지, 민간 택지가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재건축 사업에 따라 새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전매 제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택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 500세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 500세대 중에 300세대는 조합원에 공급하고 200세대를 일반에게 공급하게 되면 저 200세대 중에 첫 세대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날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 날이 2016년 1월 1일이었다고 하면 이때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게 되는데 만약 이 재건축회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잔여주택에 대한 인기가 좀 없다고 하면 마지막 세대 분양계약을 12월 31일 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분양계약 체결한 날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바로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날부터 6개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실제 전매 제한 제도를 하지만 큰 의미 없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한다. 전매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전매 제한 이 정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의무관리상 공택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게 되면 아파트, 공동택의 경우에는 대문 안쪽 공간에 입주자 등이 이용하는 전유 부분과 둘 이상의 입주자 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대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잘 관리하면 되는데 둘 이상 입주자 함께 사용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은 그 관리 책임이 좀 모호하고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용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법에서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의무 관리상 공택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리할 대상을 의미하고 그러한 관리 형태로 주민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반드시 시행하는 주택단지를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무, 관리상 공택을 보게 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리할 대상을 의미하고 반드시 자치관리,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 관리 형태에 따라 공동택단지에는 관리기구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러면 이 관리기구에는 일정한 직원과 관리사무장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 관리사무장에 있어서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 책임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00세대 이상이라면 의무관리상 중에 500세대 이상이라면 주택관리사만 관리사무장이 될 수 있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 또는 보가 관리사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상 공택에 있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자치관리, 위탁할 대상이고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따라 관리이유가 존재하며 주택관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대상을 말한다. 그러한 의무관리상 공택은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중앙집중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건축 허가 대상의 주상 복합 건축물을 의무 관리상 공택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상 공택이 무엇인지 종류에 관한 구분을 저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10.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 실무와 관계 법규에 걸쳐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테마인데 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참 다양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집합 건축물은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립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집합 건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공택 외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 공택 중에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이죠. 그 30세대 이상의 공택단지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택을 제외한 그 밖의 공택, 바로 건축 허가 대상의 공택으로서 빌라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이지만 공동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오피텔, 그러한 건축물에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단과 입주자 대표 회의는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택단지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존재한다. 그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관리단과 입주자 대표 회의 조금 차이점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의 관리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면 관리단 만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책임자로 활동하게 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입주자 대표 회의는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입주자 대표 회의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의무 관리상 공택, 의무 관리상 공택은 300, 승강기 등이 쓸 수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면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무 관리상 공택의 경우에는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자치 관리, 위탁 관리 결정은 입주자 등이 결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선택하는 관리 방법에 따라 공동택 단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첫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결정하기 곤란하죠. 최소한 과반수가 입주한 때 과반 전원이 찬성하게 되면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과반수 입주한 날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한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며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관리 방법 중에 위탁 관리를 선택했다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 주체에게 관리 방법 결정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날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면 3월 이내, 석 3입니다. 그래서 숫자 3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사항을 3개월 이내 결정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의 관리 방법, 그리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저 세 가지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뭐한다? 신고하여야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최초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 시기는 요구 있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사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법인은 등기에 관한 절차를 거친 때에만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울고 태어나면 권리, 능력 가지고 되죠. 그런데 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등기에 관한 절차는 따로 두지 않고 뭐만? 신고에 관한 절차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주자 대표 회의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과 관련되어 설립과 관련되어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방법 결정 요일부터 3월 이내 최초 구성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입주자 대표회는 비법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방법 결정 요일부터 3개월 이내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모범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를 현재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자격에 있어서는 해당 공터에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입주자는 해당 공터의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게 되면 그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수 있죠. 직계 존비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위에 부모, 밑에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 소유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공택단지에 거주하게 된다면 이들의 거주 형태에 입주자라 표현하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택 사용권을 가진 자가 거주하게 되면 그때는 사용자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를 통칭하게 되면 그때는 입주자 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동별 대표자와 관련되어서는 저 사용자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없고 누구만? 입주자만. 그러면 저 입주자 범위에는 소유자 있죠? 배우자 있죠? 직계 존비속 있죠? 이들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동별 대표자와 관련되어서는 관리규약상 정한 선거구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데, 2명 이상 입후보했다고 하면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단독 입후보했다고 하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해임에 있어서는 관리규약이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해임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임기입니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을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중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 계시죠? 그 러시아 대통령은 예전에 한 8년 정도 대통령 하셨다가 러시아 헌법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임했기 때문에 4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될 수 없어서 4년 동안 총리 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에 또 당선되어서 대통령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번 더 하겠죠. 그런 형태로 임기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는 연임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그 말은 한 아파트 단지에 내가 10년, 20년 살더라도 동별 대표자는 최대 4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동대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4년을 의미할 때 그때는 중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형태에 있어서는 현재 회장, 그리고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선출된 동별대표 중에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원 선출 방법은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0세대 동그라미 500세 이상의 공택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정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회장 동그라미, 감사 동그라미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 이상의 공택에는 회장, 감사만큼은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저 이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죠. 그러면 저 임원 선출과 관련되어 원칙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임원 선출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공택단지 세입수가 500세대 이상이라면 저 임원 중에 회장, 감사 이 두 가지 형태의 임원만큼은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500세대 이상일 때는 예외 인정하고 500세 미만의 경우는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0세 이상인 때 예외가 인정되는 임원은 회장, 감사만, 이사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500세 이상의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이사 선출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500세가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임원 해임과 관련되어 원칙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예외 500세대 이상의 공택 단지에 있어서는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직접 선거를 통해 해임 여부 결정하는데 이미 선출되어 있는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출할 시에 2명 이상이 부부했다면 다득표자, 단독 입부할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임에 있어서도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임에 있어서도 500세대인 때만 예외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의 임기는 관리 규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택의 공용부원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용부 관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관리체가 집행하게 되는데 저 입주자 대표 회의는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공용부원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는 1번부터 16번까지의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이거 다 외우는 것 좋지만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몇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오직 공용 부분만. 만약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가 당연히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 못 되겠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할 수 있는 사안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사업체 고유 업무 사항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보게 되면 관리 규약의 개정안 제안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의 개정안 제안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과 비교되는 것으로 관리 규약의 제정안이 있습니다. 그 제정안은 사업체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규약의 제정안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번 보게 되면 자치 관리하는데 자치 관리 기구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명 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 형태에 있어서는 위탁 관리도 있죠. 위탁 관리 시에 주택 관리업자는 공동택단지의 관리 기구를 구성할 때 소장과 직원의 임명, 주택 관리업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위탁 관리 시에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직원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자치관리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임명까지지만 위탁관리시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직원을 임명한다. 그 정도 구분을 놓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장기수선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 가로 열고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가로 속에 표현이 있을 때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 만약 가로 속에 표현이 없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관련되어 기본적인 전제사항으로 공용부분 관리에 대해서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는 것, 전유 부분은 해당 사항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업체 고유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아닙니다. 그 정도 개념 잡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구성, 의사, 결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험의 주요 시험 출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0일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